지금 이 순간 한 나라의 수도 하늘이 불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텔스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는데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방공망은 단 한 대의 적기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란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망신을 당한 건 정작 이란이 아닙니다. 이란의 최첨단 대공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를 팔아넘기면서 미국 스텔스기도 격추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2026년 2월 28일 개전 첫날부터 중국산 YL-18B 대스텔스 레이더는 미군 전자전기 앞에서 눈이 멀었고 자랑하던 HQ-9B 지대공 미사일은 적기 한 대 격추하지 못한 채 잔해로 변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쏟아부은 나라의 무기가 왜 실전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걸까요? 이란전에서 실시간으로 까발려지고 있는 중국산 무기의 충격적 실전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연료통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로켓군 스캔들의 전말, 시진핑이 최고위 장성 15명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진짜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만 침공을 왜 한낱 망상으로 만들어버리는지까지 낱낱이 해부합니다. 중국 군사력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란의 하늘이 무너지기 2년여 전, 이미 베이징 안쪽에서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죠.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 전임 사령관 웨이펑허, 로켓군 부사령관 장전중, 별셋에서 4자리 최고위급 장성 3명의 이력 페이지가 동시에 404 에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름을 검색해도 텅 빈 화면만 돌아왔죠. 중국 관영 매체 몇 곳이 이 사실을 속보로 올렸지만 기사는 게시된 지 채 2시간도 안 돼 삭제됐습니다. 포털 검색어 순위에서도 관련 단어가 실시간으로 증발했고 웨이보에서는 장성들의 이름 자체가 금칙어로 지정돼 입력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14억 인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공간에서 세 사람의 존재가 통째로 지워진 셈이죠. 그야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21세기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공산당은 숙청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식 발표라곤 심각한 규율 위반이라는 8글자가 전부였고 관영 매체 어디에서도 한 줄짜리 해설조차 달지 못했습니다. 이 짤막한 문장 뒤에 감춰진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부 실세가 아니었죠. 리위차오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자랑해온 둥펑 계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질적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장전중은 핵전력 현대화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총괄해온 인물이었죠. 쉽게 말해 미국과 핵전쟁을 벌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중국의 전략적 자신감을 직접 설계한 두뇌들이 하룻밤 만에 지워진 겁니다. 통상 군부 인사교체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전임자를 명예직으로 옮기거나 은퇴 형식을 빌려 체면을 살려주는 게 공산당의 오랜 관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칼을 들었고 그 칼 끝은 로켓군이라는 핵심 중의 핵심을 겨냥했죠. 전직 국방부장 리상푸까지 포함하면 숙청 대상은 15명을 훌쩍 넘겼고 전직 해군 사령관 출신의 국방부장, 둥진마저 같은 시기에 낙마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유례없는 규모의 군부 대청소였죠. 보통 독재 체제에서 이 정도 숙청이 벌어지면 쿠데타 음모가 원인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본질은 군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 건 그보다 훨씬 치명적인 내부 보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직접 챙겨온 첨단 무기 체계가 사실은 속이 텅 빈 깡통이라는 결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시진핑은 이 치부가 외부로 새어나가기 전에 관련자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2년 뒤 현실이 됐죠. 중국산 무기의 민나치 이란 전쟁이라는 실전 무대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개전 당일인 2월 28일 새벽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작전 개시 수시간 만에 테헤란 상공에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 전투기가 날아들었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수백 발이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을 강타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핵심 군부 지도자들이 이 첫날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순간을 수개월 전부터 대비해온 상태였죠.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러시아제 S-300 대부분이 파괴된 뒤 이란은 곧바로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온 장비 목록이 화려했습니다. YLC-8B 대스텔스 레이더 6기,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3개 포대, HQ-16B 중거리 요격체계 6기,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CM-302 50발, 그리고 미국의 GPS를 대체한다는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까지. 중국은 이 장비들을 석유 수출 대금과 맞바꾸는 비밀 군사 거래로 이란에 넘겼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패키지 계약이었죠.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올해 초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군사 협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전에서 철저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미 해군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출격한 EA-18G 그라울러 전자정의가 이란 영공 접근 전에 전자전을 개시하자 중국산 레이더들의 화면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YLC-8B는 F-22와 F-35를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인 250km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코앞에 온 미군기조차 포착하지 못한 겁니다. HQ-9B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도 스텔스기를 요격 가능하다던 이 미사일은 제대로 발사 한번 못하고 지상에서 잔해가 됐죠. 개전 이후 미 중앙군사령부 발표 기준으로 7,000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됐지만 이란은 연합군 항공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이란에는 이제 해군도, 공군도, 레이더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란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군사기술대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허물어진 순간이었죠. 이 성적표가 시진핑의 책상에 올라갔을 때 그가 느꼈을 감정은 분노를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란 방공체계의 붕괴 과정을 분단위로 들여다보면 참상의 규모가 한층 더 선명해집니다. 개전 당일 미군과 이스라엘은 약 200대의 전투기를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란 영공에 진입한 건 폭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였습니다. EA-18G 그라울러가 방사한 강력한 전자교란 신호가 이란의 조기경보 레이더망을 순식간에 마비시켰죠. 중국산 YLC-8B와 러시아산 S-300의 탐지 화면이 동시에 암전됐습니다. 레이더가 눈이 먼 상태에서는 미사일을 조준할 수도 발사할 수도 없죠. 이란의 통합 방공지휘 체계는 개전 30분 만에 사실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만의 국방안보연구원 분석관 슈샤오황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산, 중국산, 이란 자체 개발 시스템을 짜깁기한 방공망은 평시 훈련에서는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군 수준의 복합 전자전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체계 통합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설계된 레이더와 미사일이 하나의 지휘 네트워크 안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전자교란 한 방에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전이 벌어지기 불과 2달 전인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남미 최강의 방공체계라고 자랑하며 도입한 중국산 JY-27A 레이더 9기가 미군 특수부대의 카라카스 침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그 전해인 2025년 5월에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4.1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배치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인도 공군의 공습을 막지 못해 공군 인프라의 5분의 1이 파괴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3번의 실전에서 3번 모두 낙제라는 일관되게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시진핑이 모를 리 없죠. 중국은 이란을 단순한 무기 거래 상대가 아니라 일종의 실전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등 수십 개 나라가 중국산 방공장비 도입을 검토 중이었고 이란의 실전 성과가 곧 중국 방산산업의 신용등급이었죠. 그런데 그 쇼케이스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산산조각 났습니다. 실제로 전쟁 직후 페루와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전투기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미국산 F-16을 선택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기의 성능 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골마온 종양이 있었죠. 미사일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로켓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전에서 드러난 중국산 무기의 참상은 단순한 기술력 부족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기 자체가 애초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미국 정보기관과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을 통해 흘러나온 중국 로켓군 내부의 실태는 한편의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둥펑 계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탱크에 로켓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전략 미사일이 발사 버튼을 눌러도 한 치도 날아가지 않는 빈 껍데기였던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사일 발사관의 뚜껑이 규격에 맞지 않아 물리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져서 최고사령부의 발사 명령이 떨어졌는데 미사일 뚜껑이 안 열립니다. 가까스로 열었더니 안에는 연료 대신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을 자처하는 나라의 핵심 전력 실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로켓군 수뇌부가 무기 조달 예산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던 겁니다. 중앙에서 배정된 수조 원 규모의 미사일 개발비는 지휘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실제 무기 제작 현장에는 푼돈만 투입됐습니다. 하청 업체들은 턱없이 깎인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부품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핵심 부품을 빼놓는 방식으로 대응했죠. 보고서상으로는 최신 사양의 전략 미사일이 정상 배치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실물은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모형에 가까운 물건이었습니다. 전시용 열병식에서는 위풍당당하게 행진하지만 실전에서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였던 셈이죠. 이 사기극의 구조는 중국 사회 전반에 퍼진 이른바 두부장사, 즉 부실공사의 공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해 수십조 원을 끌어모으다 무너진 그 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중앙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쏟아부은 보조금 수조 원을 가짜 서류로 타먹은 우한홍신 반도체 사기극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에서 돈을 내려보내면 중간에서 떼어먹고 아래에서는 겉만 번드르르한 결과물을 올려보내는 이 고질적 패턴이 군대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했던 겁니다. 공산당 특유의 하달식 명령 구조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나쁜 소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려보낸 사람이 처벌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보고서는 어김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미사일에 물이 들어간 건 어느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이 다시 예산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 자체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미사일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 사기 구조로 작동해왔다는 증거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숙청된 군 고위 간부는 공식 확인된 것만 수십 명에 달하죠. 로켓군에서 시작된 반부패 수사는 해군과 공군, 전략지원부대를 거쳐 국방부 장관급인 리상푸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의 총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죠.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서울시 한 해 전체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돈이 무기를 만드는 대신 특정 개인들의 해외 은닉 계좌로 흘러 들어간 셈입니다. 부패의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군 고위층은 방위산업계약의 발주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고 특정 업체에 수주를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 업체는 다시 하청을 주고 하청은 재하청으로 넘기면서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예산이 깎여 나갔죠. 최종적으로 무기를 실제 조립하는 말단 공장에 도착하는 돈은 원래 예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는 당연히 설계대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없었고 결과물은 서류상의 스펙과는 한참 동떨어진 물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검수 과정도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검수를 맡은 장교 역시 위에서 아래까지 촘촘하게 엮인 동일한 이권 구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미사일은 불량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순간 자기 상관의 비리가 드러나고 그건 곧 본인 경력의 종말을 의미했으니까요. 이 구조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도태되고 거짓을 잘 꾸며내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원리를 따져보면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돌려주는 폰지 사기와 구조가 동일하죠. 위에서 성과를 요구하면 아래에서는 가짜 성과를 올려보내고
그 가짜 성과가 위의 정당성을 다시 떠받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실전에서 무기가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고 검증할 동기조차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기극의 공범이었으니까요. 시진핑 본인마저 이 구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체제의 최대 수혜자였다는 점이 이 비극의 가장 씁쓸한 핵심입니다. 그가 보고받아온 화려한 군사력 수치들은 전부 이 폰지 사기가 내준 배당금이었던 셈이죠. 실전이라는 결산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배당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알아챈 사람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기극에서 빼돌린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횡령된 군비의 행방을 추적하면 부패의 본질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숙청된 군 간부들의 자산을 조사하면서 발견된 것은 국내 부동산이나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밴쿠버의 고급 주택가, 호주 시드니의 상업용 빌딩, 영국 런던의 부동산 투자 펀드. 자녀들은 미국 아이비리그와 영국 옥스브리지에서 유학 중이었고 배우자들 상당수는 이미 서방 국가의 영주권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게 해외 자산 은닉은 이제 공공연한 관행이 되었고 이 행태는 군부에서 특히 심각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맡긴 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 셈이죠. 입으로는 동승서강, 곧 동양은 떠오르고 서양은 지고 있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재산과 가족은 그 지고 있다는 서방의 통째로 옮겨놓은 셈입니다. 이 모순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최고위층 스스로가 자국체제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과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에 있는 자산은 즉시 동결되고 유학 중인 자녀들은 적성국의 인질이나 다름없게 되며 평생 쌓아올린 부는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이들에게 전쟁이란 곧 자기 자산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죠. 그래서 진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예산을 따내고 그 돈을 안전하게 빼돌리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조지타운 대학의 데니스 와일더 교수는 이번 이란전을 1991년 걸프전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군이 장비한 소련제 무기가 미국에 완패하면서 소련 방산의 국제적 신뢰가 무너졌듯 2026년 이란전은 중국산 무기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련은 적어도 무기 자체의 성능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자원을 투자했죠. 중국의 경우는 성능을 논하기 이전에 무기가 실제 하는지조차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 CIA 중국군 수석 분석관 존 컬버의 평가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줍니다. 중국이 구축한 군사력은 종이 위에서는 대단히 강력해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실전을 치르지 않았고 복잡한 대규모 합동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 종이 위의 호랑이, 그것이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주소입니다. 한 세대 만에 중국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든 무기가 소련과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이호랑이가 정말로 바다를 건너 대만을 삼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중국은 대만을 실제로 침공할 능력이 있는가?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줄곧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중국군은 매년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전투기와 함정을 대만 해협에 수시로 진입시키며 거침없는 무력 시위를 벌여왔죠. 하지만 이란에서 벌어진 일은 이 위협의 실체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전 세계 앞에서 적나라하게 증명해버렸습니다. 대만 침공은 이란 공습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작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와 맞먹는 대만 해협폭 약 130km를 수십만 명의 병력이 상륙정과 수송선을 타고 건너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 해군 항모전투단의 화력, 일본 자위대의 후방 지원, 대만 자체의 하푼대함 미사일 방어망을 동시에 돌파해야 하죠. 이란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도 중국산 무기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그것도 망망대해를 건너 적의 해안에 상륙작전을 펼치며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시나리오에서 중국군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여기에 군 지휘부의 구조적 부패가 겹칩니다.
장군들은 실전 승리보다 자기 해외 재산 보전에 골몰하고 있고 미사일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군대가 태평양 최강의 해군력을 정면으로 상대하며 해상 도하 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군사 계획이 아니라 판타지에 가깝죠. 중국 퇴역대령 위해강조차 이란전 직후 공개 논평에서 미국의 전자마비, 정보 침투, 알고리즘 기반 작전이 현대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인정하며 중국군이 전 영역 방공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분석가들이 이번 이란전 전황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전과 정밀 타격 기술이 실전에서 어떤 수준인지를 이란이 우리를 대신해서 증명해줬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결국 시진핑의 대만 통일 위협은 실질적인 군사작전 계획이라기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률 폭증으로 들끓는 국내 인민들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가스라이팅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야만 내부의 모순을 덮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종이호랑이의 포효는 비를 맞는 순간 찢어지게 마련이죠. 이란의 하늘 위에서 그 비가 이미 쏟아졌고 한 번 젖은 종이는 다시 마르더라도 원래의 강도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위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보라는 것이죠. 국방비 세계 2위, 현역 군인 200만 명, 핵탄두 수백 기. 이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그 숫자를 지탱하는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부터 부식되고 있다면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다. 미사일에 물을 채우고 보고서에 거짓을 적고 검수를 건너뛰는 체제에서 군사 대국이란 그저 허울에 불과하죠. 2026년 이란전은 그 허울이 실전에서 어떻게 벗겨지는지를 전 세계 앞에 생중계했습니다. 중국산 레이더는 미군의 전자교란에 화면이 암전됐고 중국산 지대공 미사일은 단 한 발의 유효탄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자랑하던 베이더우 위성항법 역시 실전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이란에서도 결과는 한결같았죠. 3번의 실전 시험이 일관되게 증명한 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고 2번은 불운일 수 있지만 3번 연속 같은 패턴으로 실패하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공산당이라는 체제 자체가 품고 있는 근본적 모순, 즉 진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 부패를 시스템이 보호해주는 구조, 실패를 인정하면 처벌받는 구조가 결국 군대의 뼈대까지 썩게 만든 것이죠. 한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단순히 중국은 허세였구나로 치부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궁지에 몰린 체제일수록 내부 결속을 위해 오히려 외부 도발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실체는 약해졌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진 바로 이 시기야말로 한국이 냉정한 안보 전략과 경제 대비를 새로 짜야 할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중국산 무기가 무너진 바로 그 전쟁터에서 한국산 무기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UAE에 배치된 한국산 천공투 방공미사일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96%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순항미사일 요격에서는 8발 전량 격추 100%였죠.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대등한 성능을 증명하자 UAE는 대구 공군기지에 수송기를 급파해 요격탄 30발을 긴급 수혈해 갔습니다. 사우디와 이라크도 조기 납품을 다급하게 요청하고 카타르까지 신규 도입을 타진하는 중이죠. 중국산 무기가 잃어버린 신뢰를 같은 전쟁터에서 한국산 무기가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자기 군대가 얼마나 약한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도자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약한 줄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독재자입니다. 과연 시진핑은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직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